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맡고 있는 박승재입니다. 네, 지금부터 편집위원회 특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딥러닝과 OMSCM인데요. 크게 이번 세션은 두 교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계수 세명대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주제는 머신러닝의 기본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승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화상을 한번 회의할 때, 우리 검화대식 회장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ING거든요. 계속 공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정 속에서 다른 분들이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제안도 좀 드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입 얘기 좀 하고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CNN, 합성 곱측,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좀 말씀드리고요. 이 결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이런 예제라든가, 이거는 지금 GitHub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GitHub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셔서, 다운을 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소위 우리가 손을 계속 이용을 해야 이 두뇌도 발달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좀 한번 거쳤으면 좋겠어요. 오전에도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 리법을 하느냐, 그러니까 도약을 하느냐, 요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많이들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 경제에서도 격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에서도 K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이따가 이 학교에 저도 있기 때문에 이따 메스형 얘기를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정말 탁월한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제가 지식도 그렇지만 좀 인파워먼트를 주고, 제가 있는 또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할 건가, 이런 고민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오전에서 여러 선배 교수님들 또 회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를 들이오고 있는 어떤 시그널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지만요. 첫 번째가 이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고요. 아까 서비스와 제조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지금 이렇게 들이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기술들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는 계속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백신이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나 좀 이게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적으로 한번 나중에 여기 한번 이거를 요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셔서, 제가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에다 올려놨는데, 각 나라마다의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저의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현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에서 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학점제로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과하고 내년에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이제 구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멀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서비스하고 이 제조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통계는 여기 대부분 또 통계를 가르치시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3D 과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주변에 막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웠는데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씌워봤는데 사람들이 또 안 모여요. 근데 AI라고 딱 씌우니까 이렇게 막 청중들이 막 많이 몰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약간 이제 해프닝 내지는 웃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AI 이런 쪽에 기본 이렇게 화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이 더닝 클루거 이펙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편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더닝이라는 분은 지금 코넬대 교수고요. 그 제자와 같이 이제 연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큰 사고 치고 또 이렇게 막 무식한 사람이 일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 내장되어 있는 이 모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해보면, 이거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막 되게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제가 이제 외부의 어떤 모듈도 이렇게 이용을 해보고요. 아니면 저의 어떤 상황, 아니면 컨설팅을 하든가 뭐를 하다 보면 이 앞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사실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근로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이 하나의 이제 변곡점이 오는데요. 대부분 이쪽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이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잘 극복해 가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딥러닝, 그다음 머신러닝, AI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구분하는 건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이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한번 가급적 닮아 가서 그를 컴퓨터에다 프로그래머화해서 사람의 도움이 되는 어떤 해를 구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뇌 자체도 이게 계속 연구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신러닝의 어떤 탄생은 두 분이 정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게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 튜어링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인공지능 내지는 이 머신러닝 이쪽에 기여를 했는데 이게 5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이때에는 XOR 문제 뭐 이러면서 이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이 90년대 이때는 또 이게 암흑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 이제 공부도 막 하고 하다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건 너의 길이 아니야. 그러고 해서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또 여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예,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이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여기 2015년 이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노란색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딥러닝하고 이 머신러닝 쪽이 이렇게 좀 서치 내지는 사람들이 이쪽을 계속 이렇게 관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이 머신러닝 쪽에 좀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관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 내지는 이쪽 프로그램, 약간 좀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 환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플로어에 작년에 이상식 교수님께서 학회장 하실 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만들어 주시고 그랬는데 학회에서 그때 여기 보면 ID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통합된 개발 환경인데요.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이쪽을 가지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이래야 되는데 두 가지의 어떤 사실은 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텍스트 에디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런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제가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요거를 구현을 하고 어떤, 아까 모델링 얘기를 또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모델을 개발하고 이거를 실제화하고 데이터하고 한번 맞춰보고 이러는데,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거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수업에서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두 가지를 통합해 낸 게 뭐냐면, 파이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참도 사실은 무료로 다운할 수가 있고요.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 아나콘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고 구글 환경에서 이렇게 제가 검색어로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를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뭐 회귀 분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나는 어디 프로젝트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나콘다에서 특히 거기서 제공되는 게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곧바로 이렇게 교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리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제 파이썬을 한번 가셔서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머신러닝을 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본 틀이고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DLE라고 하는 환경에서 특히나 이 아나콘다의 이 주피터를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킬런이라고 하는 사이키런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요거는 같이 요 네 개가 주로 이거를 모듈이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개가 대부분 이렇게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ump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렬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행렬을 정리해 주는 기본 소위 라이브러리, 모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펜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펜다스로 정리를 해주면 사실은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플라리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랙티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곧바로 제가 어디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면 그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자체는 뭐냐면 엔지니어링 쪽에서 주로 이렇게 쓰는데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쪽에서 요 네 가지의 모듈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왜 파이썬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주로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심자도 쉽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배우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변수하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끝부분에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그 다음에 드랍박스 이런 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런 과정이 사실 살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것도 기쁨,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우리가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지혜도 얻고 이제 인도어는 니르바나 널바나라고 하는데 이제 해탈의 경지에 접어드는 것 같은 이런 단계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가치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저는 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도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단계인데 하여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런 게 좀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 분석의 프로세스는 대부분이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해보고 할 때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내 모델을 한번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같이 어떤 업무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계가 80에서 75, 80%의 어떤 프로젝트 100이라고 보면 75, 80%가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또는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랭글링하면 막 서로 티격티격 싸우고 소동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다음에 이 변환시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디 수술을 하면 우리가 뭐 제모를 하고 클렌징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느냐 이 게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막 이제 이쪽에 앞서가는 분은 뭐 이건 다 당연한 사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기계학습의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리고 막 이랬는데요. 한번 쭉 보면 이 소위 답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가 답이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학습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있는데 우리가 이 주도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회귀 분석, 로지스틱 뭐 이런 리그레션.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상관 분석이라든가 상관 정도를 보고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군집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턴리시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2016년 3월에 이 알파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계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여기다가 이 강화 학습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에는 정보의 아카이브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 화면들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가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서치를 하시고 이 PPT는 제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기본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듈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어떤 변수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여기가 이 웨이트가 되겠죠. 또는 패러미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 은익층에서도 또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 패러미터가 생기고 웨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로 들어간다면 0은 예를 들어서 뭐 음성이고 1은 양성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쓰는 두뇌의 이 활동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뭐 연구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제안서 내시고 이제 12월 정도 이때는 또 준비를 막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2017년에 이 맥킨지에서 여기 임팩트 스코어 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해서 어디가 좀 더 연구 분야가 매력적인지 시장이 큰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인적인 어떤 광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여기 이 최적화, 가격이라든가 스케줄링의 이 최적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유지보수에 대한 그 예측,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이렇게 하려면요,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초반에 이런 용어를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일 수치는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 스칼라가 모여서 이 1차원의 이 어레이가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2개 이상 모이면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가 모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미분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통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if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요. if문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소위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키를 그대로 누르고요. 이 사용자나 아니면 외부분한테 정보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정보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0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양수이고, 그렇지 여기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는은 사실은 두 개로 해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는 항상 콜론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 사용자가 뭔가를 정보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좀 더 복잡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if 다음에 else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경우처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0이 나오면 짝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가 된다. 그래서 273을 누르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정보로 홀수가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if, else가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게 뭐냐면 이 각 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동양에서 우리가 이제 이 띠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를 얘기할 때 어떤 정보를 넣으면 그 해당 이 띠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이 조건문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제가 시간 안배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포맷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쭉 넣고 여기다 이 포맷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if 문장과 elif, else라는 문장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if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조건, 또 그 다음에 조건, 나머지 이렇게 해서 if, elif, else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일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튜플이라는 게 있고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 대괄호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튜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괄호로 하고요. 이 중괄호로 처리하는 거를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파괴적인 함수가 있고 비파괴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문자로 이렇게 이 어떤 값을 대문자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제가 4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4를 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키라는 게 있어요. 그 키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건데요. 제가 이 PPT를 만드는데 앞에 제 그 식탁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 김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거를 쭉 넣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이렇게 넘기고요. 한번 이제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는 이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토끼의 어떤 전파 내지는 토끼의 이 분화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제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보면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고 얘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더해서 얘가 나오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모듈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내장 모듈이 있고 외부 모듈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제가 이걸 임포트를 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디폴트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외부에 모듈이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아니면 이걸 한번 해보시려면 파이썬에서 제가 PIP라고 하는 걸 누르고요. 인스탈하고 모듈 이걸 눌러서 제가 어떤 걸 가져오겠다. 그래서 HTML 문장이나 그 XML 문장을 주로 이렇게 가져와서 정보를 꺼낼 때는 우리가 이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이걸 주로 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디폴트로 이렇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PIP install beautiful soup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누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기상청인데요. 기상청에 가서 각 지역의 어떤 날씨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서치할 수 있고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뷰티풀 수업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네이버에 있는데요. 이 마켓 상황을 좀 한번 보고 싶다. 환율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안 다음에 URL을 알고 이거를 이렇게 요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고 하면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사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경영과학이나 이런 거 막 가르치실 때 보면 이 리니어 프로그램 LP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엑셀이나 막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좀 고생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비용 최소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런 그 펄프라고 하는 데를 가보시면 이거를 모듈을 가져와서 요 제약식이라든가 이거를 그러니까 비용 최소화의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고 그냥 제가 단추만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냥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기에 이 각 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요 점이다 뭐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5분만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리그레션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X1하고 X2 이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추정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식을 만들어내고요. 만약에 이게 아파트 평수와 전기 수무량인데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32평이고 4인 가족이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추정식을 이용해서 얼마의 이 소위 전기 수무량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듈들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여기가 아까 제가 펜다스라고 얘기했는데 PD가 이 펜다스의 기본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펜다스를 as PD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가져와서 요 데이터를 이걸 가져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만 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추정식이 나오고요. 32평일 때 4인 가족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상관행렬도 만들어 보고요. 여기 보시면 149kW라고 하고요. 이런 추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화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곧바로 내가 간단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여기서 또 추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쪽에서 한번 정말 고민되고 저도 이렇게 많이 사실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 에포크라고도 하고요. 이포크라고 하고 러닝 레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을 하면 0과 1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여기다 이 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요, 얘하고 이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이 추정선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렇게 소위 판별을 할 때, 요 붉은 선을 보면, 딱 보면, 이렇게 붉은 선을 여기 딱 갖다 대면 이걸 딱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퀀셜하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20개의 점이 있는데 이 20개의 점을 동시에 한번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포크라고 하고요.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요.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학습률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률을 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이 머신러닝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딥러닝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면 초반에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점을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핑하는 여기에 이제 요 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응용을 하셔서 주로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뭐 품질을 관리한다거나 이러면 아까 분량, 그다음에 양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다 이 레이어를, 이 히든 레이어를 더 이렇게 더 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음에 컴퓨터에 부하는 걸리겠지만 요즘 또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주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이 컨버셔널 CN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NN을 이용해서 이 학습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쪽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사이트를 기회가 되시면 여기 이 캐나다의 이 고등 연구원 뭐 여기인데 여기에 정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림을 제공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거를 8대2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추정식을 만들어 내듯이 이 트레이닝에서 이 소위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를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하는 연구들은 이런 그 CNN을 통해서 특히나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판별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쭉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3%의 어떤 그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듯이 가설 검정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알파 오리오가 있고 베타 오리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요걸 보고 우리가 이 정확도라든가 정밀도, 그 다음에 재생률, 그 다음에 뭐 F값 이렇게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미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판별을 하고요.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할 때 요런 방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정말 빠르게 했는데 전에는 한 100여 장 더 만들었었어요. 근데 한 25분, 30분 얘기하셔서 많이 업축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 어제 그제는 저 소방업체에서 한번 얘기가 나와서 한번 이제 거기를 갔었고 2주 전에는 여기 여의도에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지금 제가 생각한 게 요겁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이렇게 립합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메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정의를 내렸는데요. 만들었어요. 영어를. 근데 학교에서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면 사실 학생들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밖에서 바라보는 인재는 뭐냐면 마들링 할 수 있는 인재.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그림으로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데이터를 분석해내서 데이터 기반에서 전략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은요, 사실은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건 사실은 잘합니다. 근데 우리 경영 쪽에서 이쪽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한 사이클로 다 가르쳐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이 메스라고 하는 이런 모델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파이썬 코딩 도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동영상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무료로 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파이썬 코딩 도장을 이렇게 치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내지는 관심 있는 여기가 그 인공신경계 학회 뭐 이런 사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보면 이 동영상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어글리하게 좀 바쁘게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중앙대학교 서영원 학회 편집위원장님께서 머신러닝 모델 업 휴먼 디시전 인 SCM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청중석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아마 음성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서. 네. 앞에서 그 김계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편집위원회 쪽에서 이제 그거와 연관된 주제를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제가 그 앞에서 좀 더 오래 해주시길 바랬는데 또 시간을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제목을 일단 먼저 달라고 해서 제목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뒤에 채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오브 휴먼 디시전 있습니다. 사실 관심은 계속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윤신 교수님 오늘 세션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의사결정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계속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의사결정 속에서 나타나는 팩터들을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과연 기계가 그것을 좀 이렇게 미미킹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써가지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호작용에 수반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또 연구 도구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 적용해보는 모델로서는 그냥 제가 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리오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리오도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문제여서 교수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는 그냥 우리 많이 다루는 그냥 멀티플 리테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웨어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는 리테일러들의 이렇게 확률적으로 발생하고 이러는 세팅에서 이 창고, 웨어하우스가 어떤 리오더를 의사결정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옵티말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테일러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정보가, 가정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한 정보가 자기 사이트 내에 있는 재고 정보밖에 없고, 소위 로컬 스톡밖에 없고, 웨어하우스에는 이제 리테일러들의 스톡 인포메이션을 다 포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 있으면서 그럼 이제 리테일러들에서 부족한 재고가 발생할 것 같은 미리 예측적으로 공급자한테서 물건을 미리 좀 주문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된 연구들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쓰이고 있는 방식이 웨어하우스에서 그래서 에슐런 스톡 팔러시라는 거를 이제 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러들의 재고량의 합계와 웨어하우스 자체의 재고량의 총 합계 값을 인덱스로 보고 이 인덱스가 어떤 리오도 포인트에 닿으면 그러면은 재주문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평균적인 퍼포먼스가 좋지만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왼쪽 시스템, 오른쪽 시스템이 초록색이 웨어하우스고 이제 푸른색이 리테일러인데, 웨어하우스 입장에서 에슐런 스탁을 계산해 보면 합계가 동일하죠. 합계가 동일한데 사실은 오른쪽은 훨씬 더 임밸런스가 심한 경우고, 그렇게 되면은 리테일러 첫 번째 그래서 바로 곧 주문이 들어올 텐데, 이 상황은 사실 웨어하우스가 리테일러 1에서 곧 주문이 들어왔을 때 공급할 양이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좀 더 웨어하우스에 얼전트 시그널을 준 셈인데, 이걸 합계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임밸런스가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슐런 스톡 팔러시라는 게 이 값의 개별 값의 어떤 특성들을 잘 전달을 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로컬 인포메이션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나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픈 퀘스천이었었고, 그래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결국은 여러 개의 재고 값이라는 게 웨어하우스에도 있고 리테일러들에도 있는데 N차 원 스페이스에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영역까지 왔을 때 웨어하우스에 재주문 시그널을 주는 게 최적이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 함수가 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개념을 시간축으로 한번 해본 게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게 이제 웨어하우스의 재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재고량이 이제 리테일러들이 계속 이제 주문을 해서 가니까 재고량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1회 주문량이 있을 테니까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주문을 할 건지 조금 이따 주문을 할 건지 이걸 의사결정을 할 때, 만약 지금 주문을 하면은 리드타임 뒤에 물건이 들어올 거고, 조금 이따 주문을 하면은 조금 더 늦게 물건이 들어올 테니까 주문을 지연한다라는 것은 이제 홀딩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문을 지연함으로써 생기는 홀딩 코스트의 감소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페널티 코스트엔 증가분이 있을 테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홀딩 코스트의 감소분이 크다가 점점 페널티 코스트의 증가분이 커질 테니까 예상을 해서 이 홀딩 코스트와 페널티 코스트의 그 마지날 밸런스를 보면 이게 0이 되는 시점에 주문을 하는 게 최적인 게 증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증명을 해서 그거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리드 타임 동안에 발생하는 리드 타임 뭐죠? 저 리테일러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주문량만 예측하면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이게 옵티멀리티가 증명이 되고 뭐 그런 정책을 뭐 제 나름대로 이름을 오더 리스크 팔러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한 식이긴 하지만 그 방식으로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을 엔처원 스페이스 상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리테일러가 2개고 웨어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면 웨어하우스의 재고량을 Z축, 리테일러 2개의 재고량을 X축, Y축에 둔다고 하면 웨어하우스의 로컬 스탁 인포메이션 보는 경우는 왼쪽의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Z축만 움직이면 어느 값이 되면 주문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점들의 집합 스페이스가 이렇게 플랫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3개를 더한 게 일정 값이 되면 주문을 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일정 값 이렇게 하면 이제 기울어진 평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미분을 통해서 이제 기대값이 이 말하자면 마지날 그 딜레이 올더의 그 익스펙티드 뭐 세이빙의 기대값이 0이 되는 점을 그어보면 이렇게 믹스드 퓨처를 가집니다. 그래서 리테일러 쪽에서 재고량이 좀 많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리테일러 쪽의 재고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웨어하우스 자체 재고만 보면 되고. 근데 리테일러 쪽의 재고가 좀 적어질 때는 훨씬 더 리테일러 쪽의 재고가 적어지는 거의 양보다 훨씬 더 이제 비선형적으로 웨어하우스에서는 빨리 주문을 수행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의사결정 평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그 사람한테 시켜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뉴스밴더 세팅에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좋은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뉴스밴더 세팅은 실험하기도 좀 쉽고 그 사람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기도 쉬운데 근데 이렇게 리오더 타이밍을 정하는 문제는 조금 그 까다로운 문제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시키기가. 그리고 이거 실험을 구현하기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시간을 계속 보고 있다가 또 줄어드는 값을 딱 보다가 어느 시점에 주문을 탁 하자 이런 그 마치 단타 주식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키기도 까다롭지만 시간 대비 얻어지는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할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세팅을 3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테일러 역할을 먼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리테일러 역할을 시키면서 뭐 한 번 주문할 때 네가 주문한 100개가 주문이 된다. 주문하고 나면은 이제 이틀 뒤에 물건이 도착하게 될 거다. 하루에 발생하는 디맨드는 0개와 20개 사이의 랜덤 값이다. 그건 다 공통인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단위당 하루마다 이제 뭐 1달러씩의 말하자면 재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페널티가 나면 하고 이제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 겁니다. 페널티가 나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한 단위당 200불의 페널티가 나니까 굉장히 그 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 단위당 7달러의 페널티가 나는 거고 요 2가지를 먼저 이렇게 실험을 시켜봅니다. 순서를 랜덤하게 섞어서 그 이제 그래서 아마존 그 미케니컬 턱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실험을 했는데 아주 엄밀하게 하진 않았어요. 한번 실험 삼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시나리오 먼저,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먼저 이렇게 섞어서 한 다음에 하고 싶은 건 그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세팅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 게 옵티말과 같지 않을 거가 당연하고 같지 않다면 개인 특성이 있느냐, 이제 그 개인 특성의 파라메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느냐, 잡아낼 수 있으면은 그 잡아낸 파라메터를 가지고 세 번째 세팅, 새로운 세팅, 이제 페널티 코스트가 25불인 세팅에서 이 사람이 과연 언제 재주문을 수행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걸 예측할 수 있으면은 아까 이제 그런 앞에 오더 리스크 개념을 통해 가지고 웨어하우스의 최적 매니지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봤는데요. 당연히 그 옵티멀 리오더 포인트는 27개, 8개 이거 옵티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미드 시나리오에서는 19개가 옵티멀이 되는데 실험 화면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봤고 사실은 매일매일 오더를 하니까 아주 컨티뉴어스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루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을 할지 말지 아니면 또 넘기고 또 내일 할지 말지 이런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00번 정도를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주문을 한번 시켜봤는데 그 빨간 선이 왼쪽이 이제 그 하이 리오더 포인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코스트가 큰 환경이죠. 빨간 선이 옵티멀 리오더 포인트입니다. 검은색 선이 사람들이 응답한 그 리오더 포인트들 지금 점이 막 이제 이 가로축이 이게
그 실험자 수가 68명의 데이터가 왔는데,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맞게 되는데, 평균을 그어 보면은 이제 검은색처럼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리워드 포인트가, 하이인 경우에 실제보다 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한 리워드 포인트가. 그 다음에 이제, 로어 리워드 포인트 환경에서도 높습니다.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필요보다 좀 너무 빨리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학습 효과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데이터의 수집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좀 수렴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뉴스밴더 비헤이비어럴 세팅에서는 이 too high, too low 식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응답이, 그러니까 많이 주문해야 될 때는 좀 적게 주문하고, 적게 주문해야 될 때 좀 많이 주문하고, 이러는 경향이 좀 관찰이 돼서 평균 수렴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 리워드 포인트 환경에서는 좀 더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일찍 너무 주문하는, 페널티를 너무 겁내는 이런 이제 현상이 좀 관찰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환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높은데요. 근데 그 높은 정도가 이제 일정하지 않고 낮아야 될 때 훨씬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파라미터가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27개가 최적인 상황에서 미디안이 한 30개 정도에서 주문을 너무 일찍 하고 있고, 8개가 리워드 포인트가 적정한 상황에서 한 26개 정도에서 하고 있고, 19개가 옵티멀한 상황에서 27개 정도에서 하고 있고, 박스 플롯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더 리스크가 그 옵티멀리티는 증명이 돼 있는 시기니까, 이런 식상에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어럴 파라미터를 뭘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넣어봤습니다. 로스 어버전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스트 인벤토리라고, 그러니까 리타임 시점에 왔을 때 물건이 딱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후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좀 늦게 할걸?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페널티가 막 나고 있을 때 이제 리플레이가 들어오면 좀 일찍 했을걸,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주문, 보충이 일어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의 양에 뭐 많으면은 많은 대로 웨이스트가 있는 느낌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너무 후회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인벤토리 에러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어떤 가중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델타라는 파라미터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익스펜스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차가 있을 거니까, 그 로스 어버전에 대한 효과가 만약에 1이면은 뭐 들어온 돈 나간 돈을 똑같이 본다는 얘기고, 뭐 1보다 크면은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민감하다, 손실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베타, 이렇게 그 두 개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지적인 어떤 그 주관적인 유틸리티 파라미터를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비선형 얘기를 해보면 뭐 개인 차들이 크고요. 그리고 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응답을 한 사람들도 많고, 뭐 실험의 이 세팅을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좀 그 이상치를 버리고 아까 68개 정도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A 상황, B 상황 시나리오에서 측정된 베타와 델타의 값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모델로 사람들이 C 상황에서 리로드 포인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측을 해본 게 여기 있는 프리딕티드 R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사람들을 이제 세 번째 상황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재주문을 한 그 응답 값이 액추얼 R입니다. 리워드 포인트.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좀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긴 한데 일관성 있게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스 에어벌스 하면 굉장히 계속 로스 에어벌스 하고, 어떤 사람은 인벤토리 웨이스트에 굉장히 민감하면 계속 민감하고, 그런 게 아주 깨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R스퀘어 값으로 한 0.4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좀 프로미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까지도 사실은 다 완성을 못했긴 하지만 어쨌든 요까지는 뭐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웨어하우스가 그 재고 관리를 이제 리워드 포인트를 잘 적용을, 리워드 디시전을 잘 적용을 하면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코스트 측면에서만 25%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러들이 옵티말로 계속 그냥 반응을 할 거라는 가정을 했을 때보다 리테일러들의 비헤비어럴 파라미터를 알고 대응했을 때 한 25%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자면 비헤비어럴 인포메이션이 가지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어떤 밸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휴먼 디시전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디시전 바이어스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잘하는 게 연구로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 뉴럴톡을 아까 이제 그 김기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한번 신경망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파라미터 두 개를 생각을 하고 리그레션을 한 거인데 파라미터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사실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어떤 지금 이제 아까 그 비헤이비어럴 파라미터 두 개에서는 그냥 인벤토리 레벨만 가지고 의사결정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벤토리 레벨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 주어진 중요한 팩터인 게 맞고 사실 우리가 매트매티컬리 보면은 그 값을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앞에 거는 사실 메모리 리스란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주문이 타타타 들어오면 굉장히 갑자기 불안하게 느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슬로우하게 주문이 들어오면 사실 그 다음 수요하고 아무 독립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기존의 어떤 수요 트래킹에 대한 어떤 그 이런 뭐라고 하나요? 그 타임 시리즈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없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오버 컴피턴트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그것이 구현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값은 인벤토리 레벨을 사람들이 의식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올 리워드에 직접 걸려 있으니까 오늘 비용이 얼마 발생했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할 것도 같고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그 한번 기계한테 정보를 다 주고 그 사람들의 그 의사결정을 한번 미미킹을 해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필요성으로 쭉 적어놨습니다만은 행동 편향 요인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잡아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잡아냈을 때에는 그 결과로 나온 모델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단조로울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복잡한 환경에서의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들의 결과를 잡아내는 우리가 또 연구를 하기에는 계속 그러면 더 많은 팩터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이제 그거를 한번 기계를 통해서 한번 한번 미미킹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뉴럴네트워크 모델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뭐 히든 레이어 지금 3개층으로 했고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풋 값은 뭐로 했냐면은 6일간 왜 6일이냐 이것저것 해봤는데 6일이 결과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6일 동안에 사람들 그 리테일러가 가지고 있었던 온핸드 인벤토리 그리고 백오더 양 그리고 6일 동안의 디맨드 그리고 6일 동안 리얼라이즈가 됐던 홀딩 코스트하고 페널티 코스트. 그렇게 되면 이제 24, 12가 아니고 24인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값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히든 레이어가 12개 맞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중간에 계층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넣습니다. 왜 3개냐? 그것도 역시 이것저것 해보니까 저게 좀 잘 나와서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사실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비난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익스플레인이 안 된다. 근데 잘 구축이 되면 사실은 그 히든 레이어가 일종의 뭐라고 하나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중간에 그 묶어놓은 컨스트럭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그 컴포넌트 같은 게 좀 뽑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 구성이 된 걸 전제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질의를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 기계는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했나를 좀 우리가 알아보면 오히려 더 반대로 그런 비헤이비어럴 파라미터들에 대한 가능성을 또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또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아직 그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4개로 올리고 다시 4개로 올리고 마지막에 한 개의 뉴런이 1 또는 0로 주문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서 그리고 이제 과적합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드롭아웃을 20%를 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가끔 죽여서 계속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이 현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과적화 문제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강제로 이렇게 신경세포를 이렇게 셧다운 시킴으로써 이 과적화를 방지하는 건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로 내 세포를 좀 죽이면 또 생각이 다시 되기도 하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 힘들게 돼 있는데요. 가로축이 100번에 이제 그 100일 동안 주문을 하고 안 하고 주문을 한 개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4사람 것만 가져왔습니다. 좀 잘 나온 사람들 거. 그래서 검은색은 이 사람이 실제로 주문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점은 그 매스매티컬 비헤이비어럴 모델 아까 말씀드린 델타하고 베타를 피팅시켜가지고 예측을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점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6일 동안에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경험을 그대로 던져가지고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뉴런이
이 사람이라면 이제 주문했을 거라고 생각한 빨간색이 이제 재주문 시점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가능성 있어 보인다. 이게 데이터가 지금 많지 않거든요. 이게 100일이라고 하지만 그 재주문을 하는 거는 뭐 한 9일 만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는 한 사람당 한 10개가 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더 많으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적은 데이터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일단 그 뉴런들이 학습한 거는 지금 보인다.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경향 조금 뭐 이르거나 빠르거나 예측 대비 실제 주문이 그렇긴 한데 실제 주문이 일어났던 시점하고 예측한 시점 사이에 그 피리어드 갭을 절대값을 더해보면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조금 더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사람들이 주문할 시점을 잘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량이 좀 늘어봐야 알겠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조사했던 비헤이비어럴 파라메터 로스 어버전하고 엑스포스트 인벤토리에라 그 두 가지 말고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모델에서 잡아내지 못했지만 somehow 이 기계는 지금 그걸 뭔가 읽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재주문을 하는 시점을 조금 더 비슷하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모든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인지적인 파라미터가 있는지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때까지라도 또는 혹은 인지적 파라미터를 꼭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의사결정 자체를 우리가 이게 복제를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더 중요해질 때 그럴 때에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이런 머신러닝 기법이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나 서플라이 체인 에어리어에 굉장히 좀 프로미싱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거의 지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레이션을 하는데 프레딕터블리 이레이션을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리오더 디시전이라는 복잡한 좀 의사결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본 건데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로 저희가 머신러닝을 적용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좀 비교적 성공적으로 레플리케이트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적 파라미터들을 다 발라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유용하게도 적용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연구할 때 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발표해 주신 서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술대회 마지막 부분으로 세션별 최우수 발표자 시상 및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네, 시상 및 폐회사는 허대식 학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거의 지금 5시 반까지 부쩍 오랜 시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오찬이 끝나고 김경희 사장님하고 곽수일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배웅을 했는데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하고 한 얘기는 아니고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뭐라고 하시냐 한 분이 요즘 우리 학자들은 정말 너무 똑똑한 것 같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시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우리하고는 트레이닝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똑똑한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학회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고 다뤄진 토픽들도 예전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무척 좋아하시면서 가셨는데 그래서 오후 세션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팜스나 DSI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발표가 되는 주제하고 한국에서 세션에서 발표되는 주제하고 좀 간극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논문들 같은 경우는 참 너무 뛰어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다른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구나. 특히 이윤석 교수가 아까 그런 감회를 얘기를 하던데 첫 번째 학부생으로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교수가 되어서 와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그 학부생으로 와서 발표했을 때가
2008년인가 9년에 연세대학에서 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현석 교수가 학부 학생으로 와서 발표를 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생산관리학회가, 이번에 특히 오늘 발표하신 33분의 발표자들이, 정말 새로운 생산관리학회 회원으로서의 정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거의 다 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젠 정말 세대 간의 이 교체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아까 우리 두 분의 원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보다 훨씬 더 교육을 잘 받으셔서, 왜냐하면 그 지도 교수님들이 정말 또 대단하시고 젊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신선한 토픽으로 생산관리학회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한 2, 3년 전부터 각 세션에서 가장 발표를 잘하신 분들을 최우수 발표 논문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온라인 학회 기념으로 상장은 오프라인으로 보내드리고요. 아마 스타벅스인가요? 네,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근데 그 공저자가 있는데, 네. 대표 발표하신 분한테만, 소정의 액수가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우수 발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A1은, NUS에 계시는 김다영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A2는, 중국 소주대학, 정다운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A3는 인천대학 손지윤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세션 A4는 고려대학의 홍지연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션 B1은 한국항공대학의 박다현 박사과정 학생인가요? 네, 박다현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션 B2는 이 세션 체어께서 최우수 논문은 우리는 2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네. 그래서 세션 B2는 이화여대의 곽진경 교수님, 그리고 한성대의 이동숙 박사님 이동숙 교수님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션 B3는 카이스트의 박영수 박사과정 학생 같아요. 박영수 학생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션 B4에는 고려대학의 박성지 학생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아마 줌 세션 같은 경우는 녹화가 다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를 공유하길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황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마도 저희는 편집위원회 세션하고 오전에 있었던 세션,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사례경진대 발표 세션 같은 것들은 나중에 우리 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특별히 다른 행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다면 저희가 아마 이번 회장단에서 2019년과 비교해서는 좀 약소한, 사실 2019년 저희들이 이번에 이 학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2019년이 얼마나 화려했고, 정말 추억이 많았던 춘계 부산에서 추계중앙대학에서 너무너무 화려하고 많은 왕성한 그런 학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코로나를 맞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그래서, 약소하게나마 이번에 이렇게 학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 행사가 없다면은 이게 저희들이 인사드리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 새로운 회장단, 특히 우리 차교회장 서영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회장단에 들어와서 학회를 할 때 저희들은 또 저희가 요번에 또 못다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2020년도 한국생산관리학회 주기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